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부터 5번째, 그죠? 날씨는 추운데 5번째 리que르의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5번째 주제는 리que르의 해석이고, 소제목은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 혹은 진리와 방법의 변증법. 참 이 리que르의 해석학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개념이 있다면 바로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 또한 진리와 방법의 변증법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하이데거가 진리와 이해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다머 역시도 바르하이트 운트 메토데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지만, 가다머 역시도 그죠? 이러한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 진리와 방법의 변증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하이데거를 따라서 가다머 역시도 진리와 이해 쪽에 서 있는 그러한 존재론적 해석학자들로서 표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이제부터 오늘 강좌는 정말 예도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나는 강좌겠죠. 그러니까 오늘 그 강좌에서 표현되는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 이게 바로 리que르가 해석의 갈등, 그의 철학 전체를 지배하는 철학 방법론으로 자리매김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예도는 마침내 69년도에 리que르가 그 전의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5장의 종교현상학까지 다 모아서 이제 집필한, 그죠? 69년도에 논문을 모아서 출간된 르 꽁플리 데 엥테르프레타시옹이라고 하는, 그죠? 해석의 갈등을 다루겠는데, 오늘의 어떤 이러한 것에서는 전반적인, 거죠? 리que르의 어떤 그러한 사유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이해와 설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하이데거에 의하여 존재와 시간에서 표현되었고, 존재와 시간은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후설의 현상학을 갖고는 이러한 어떤 해석의 갈등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리que르의 해석의 갈등은 하이데거의 그러한 전반적인 사유에 빚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해 개념과 설명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독일어로 페얼슈테인과 에얼클레룽에 대한 이 개념, 그러니까 영어로는 understanding and explanation인데, 페얼슈테인 und 에얼클레룽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변증법적 방법이 바로 리que르의 철학을, 해석의 갈등을 지배하는 그러한 철학 방법론입니다. 예도는 오늘 이 5번째 리que르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고, 또한 해석의 갈등은 그런 사유에 근거하여 책을 읽고 1차 자료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죠? 이 강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은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지금 예도의 어떤 그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강좌 첫 번째에서 예도는 이해와 설명을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 벌써 2300회를 돌파하고 있고, 조회수가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는데, 리que르는 대두얼, 우회로를 취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케르가 좋아하는 게 바로 우회로인데, 이 우회로라고 하는, 애움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기 철학에서 핵심적인 걸로 나와. 이건 사실 하이데거의 이러한 존재론을 비판하면서, 그죠? 하이데거의 이해 개념 갖고는 이러한 해석학적 문제를 전부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적 반성에 의하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정과 인간의 모든 전통과 역사의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실존에서, 인간의 나의 실존에서 존재로 가는 이런 해석 방법. 그래서 이해는 결국 존재의 문제예요. 나의 실존에서 존재의 물음으로 가고, 이 존재의 물음에 언제나 귀속된 상태에서 이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게 하이데거의 이해 개념이죠. 그러니까 리케르의 해석의 갈등 한 중간에 놓여 있는 게 바로 하이데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거 없이 백날 그 책을 읽어봐야 철학적인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도는 그 해석의 갈등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이 리케르의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 진리와 방법의 변증법을 여러분들에게 강좌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의 갈등을 이해하는 데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비로소, 그죠? 이해는 어떤 존재론적인, 그죠? 그러한 걸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는 딜타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딜타이가 해석학의 기원이라고 하는 논문과 작은 논문에서 해석은 삶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딜타이의 어떤 그러한 기원은 뭔가 하면은 칸트가 그 인식론을 자연과학적인 어떤 그러한 방법론에 근거하여, 그죠? 근거하여 어떤 그러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철학을 전개하잖아. 그러니까 자연과학의 객관적 인식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쪽으로 나갔다고 한다면 이건 딜타이의 이야기예요. 딜타이 자기는 삶의 인식론, 역사의 인식론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면서 정신과학과 자연과학을 분리시켜 놓는다고. 이게 바로 딜타이의 업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이스테스 비센샤프트랑 정신과학이랑 나투얼 비센샤프트, 자연과학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근대의 철학은 바로 이 자연과학의 오브젝티비스무스, 그러니까 객관주의에 근거하여 철학을 수행하는 그런 것에 근거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서 해겔은 조금 예외죠.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이제 이러한 객관주의는 삶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인간의 체험은 언제나 삶에 대한 체험이고, 이 삶은 언제나 자기의식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기 이해, 여러분. 그러니까 딜타이 역시도 하이데거에게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결국 자기 이해의 문제는 젤프스트페얼슈텐트니스라고 하는 이 자기 이해의 문제는 언제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인 객관주의를 갖고는 이러한 인간의 정신과학의 삶의 표현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는 거야. 이 부분에서 물론 그 전에 니체가 삶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했지만은 이러한 체계적인 거죠. 니체는 원래 워낙 글쓰기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철학적으로 다뤄놓은 게 아니라 막 문학적인 문체로 막 직접 갈겨나갖고 그걸 다 모아야 하나의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딜타이는 이러한 주제, 생철학의 주제, 헤겔도 그걸 다루었죠. 삶에 대한, 인간의 삶의 생명과 삶에 대한 이해, 이건 역사 이해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역사 이해는 바로 인간의 자기 이해고, 이러한 자기 이해는 자연과학적인 객관주의를 갖고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철학임을 밝히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딜타이의 업적입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후설도 들어가 있어. 후설 역시도 자연과학의 객관주의를 갖고는 제대로 된, 그죠? 제대로 된 어떤 삶의 철학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생활세계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자연과학의 객관주의와 싸운 거예요, 현상학도, 여러분. 그런데, 이 딜타이는 혁명적인 그런 발언을 했지만은, 하이데거의 평가도 그래요. 요크백작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사람만이 조금 더 진일보한 그러한 삶에 대한 철학을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하이데거는 오히려 요르크백작 쪽으로 조금 더 점수를 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게 돼. 그러니까 이 삶의 표현이고 이게 자기 이해와 연결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결코 인식론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철학이. 그 이유는 삶은 언제나 그러한 주관의 자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주체의 자기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철학은 반드시 존재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이데거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존재의 문제에 어느 정도 요크백작이 하이데거와 같이 그렇게 존재론으로 뒤집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요크백작의 서신과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딜타이의 삶의 체험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존재의 삶의 표현을 더 잘 이해하게 하는 데는 요크백작이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요크백작 이게 아니라 딜타이와 하이데거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이데거는 이러한 요크백작의 삶의 체험의 자기 이해가 정신과학의 주제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것은 자연과학의 객관주의와는 다르게 방법론, 정신과학의 해석학적 방법론은 다르게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업적을 인정하지만, 딜타이는 결국 체험이라는 이 개념을 후설과 더불어 빌려와서 사용하면서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은 언제나 의미와 관련돼 있죠. 이 삶의 의미는 그래서 언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이데거와 같이 삶의 기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 정도까지는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여전히 딜타이에게 있어서는 이해는 뭐죠? 이해는 여전히 인식론적인 그러한 체험의 개념에 머물러 있는 거야.
표현이라는 개념이라든지, 여러분 딜타이의 아우스드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의 개념도 삶과 연결되어 있지만 철저하게 인식론적 개념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이데거가 자기 선생인 후서를 넘어서서 비로소, 그죠? 하이데거가 이러한 존재의 물음, 인간이라고 하는 나의 존재, 그러니까 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의식에서 존재를 묻는 게 아니라 나는 언제나 존재와 연결된 관점에서, 존재의 기속된 관점에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한다는 거야. 이게 후설과 딜타이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문제, 나의 삶은 언제나 이 삶이라고 하는 존재의 기속된 상태로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기속된 상태로 나는 언제나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이데거의 혁명입니다. 리케르 역시도 이 혁명을 받아들여. 그런데 이 혁명을 받아들여서 해석학으로 나간다고. 이미 의지적인 것과 비의지적인 것에서 비의지적인 것을 설명할 때 해석학의 여지를 보여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지의 철학에서 오류의 인간이나 그 다음에 악의 상징은 완전 해석학으로 돌아선 그러한 연구였잖아, 여러분. 그런데 이 해석의 갈등에서는 이 해석학의 이러한 주제들을 이제는 하이데거가 보지 못했던 방법의 문제들을 끌어온다고. 이게 이제 하이데거를 수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해석의 갈등이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는 내가 존재에 의해 나의 이해가 언제나 존재라고 하는 이 전통과 역사의 문제에 기속된 상태로 이해를 한다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존재로 가버리게 되면은 이 주체의 코기토의 해석에 의하여 변형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놓치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바로 존재론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이해의 설명이라는 이 해석학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해석학 안에 방법과 설명이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로 실존론적 존재론으로 가게 되면 뭘 놓치게 돼? 여러분들이 전통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다 뭘로 이루어져 있어? 텍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죠? 성서도 텍스트, 역사의 문서도 텍스트, 다 텍스트야. 그러면 이 텍스트의 문제들은 언제나 언어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런데 이 언어들은 상징의 언어들로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모든 것이 다 언어에, 그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런 점에서 이해의 문제는 이제 리케르한테서는 단지 바로 존재의 문제로 가게 되는 그러한 자기 이해의 실존론적 해석하고 학만 갖고는 이러한 전통과 역사의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리케르는 방법의 문제, 설명의 문제를 이제 끌어들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과 과거의 역사의 기록들이 인간의 어떤 이러한 지배적인 삶의 문제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영향을 미치는 이 중요한 기록들이 전부 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기록들은 우리가
방법을 통하여 언어학의 방법, 그 다음에 또 성서 주석의 방법, 또 이 언어를 분석하는 구조주의적 분석의 방법, 소시르의 언어 철학의 방법, 그 다음에 정신현상학의 방법,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의 또한 그러한 무의식을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종교현상학에서 성스러움을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의 방법을 우회로를 통하여 다 거치고 난 뒤에 이런 거침을 통하여 이제 이것들로부터 의미들을 끌어낸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하이데거의 자기 이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로 하이데거한테로 가게 되면은 이러한 다양한 주석학의 문제라든지 역사 비평의 문제라든지 역사에 대한 설명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 존재론의 이해에 대한 이 문제는 언제나 이러한 방법을 통한 대두어를 거쳐서 애움길을 거쳐서만이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애움길을 통하여 우리가 비로소 하이데거의 자기 이해와 접목돼야 되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여기로부터 모든 해석의 결과물들을 다 포함해서 다 갖고 우리는 이제 자기 이해에 나의 실존에 대한 존재 물음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여기에서 또한 현상학과 접붙임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죠? 비로소 존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현상학의 어떤 그러한 의미 물음, 지향성에 대한 물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로는 방법, 다양한 주석학, 성서 주석, 유대 전통에 대한 주석, 그 다음에 플라톤이 사용했던 신화에 대한 주석, 이 다양한 주석의 문제, 주해의 문제. 여러분, 주해가 뭐야? 주해는 설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 진리와 방법에서 진리는 하이데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미 있는 거야. 진리는 이미 역사 속에 존재하는 것이고, 진리는 고전과 우리의 신화 속에 존재하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열어 밝히는 거야. 그런데 이 열어 밝혀지는 건 언제나 존재론적 이해의 방식으로 알레테이아가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설명이 아니라 하이데거한테서는 존재론의 개념이에요. 열어 밝혀지는 개념이라고. 이 점에서 하이데거는, 그죠? 하이데거는 진리 개념과 이해 개념,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진리 사건은 이해예요. 이해는 뭐야? 존재 방식이야. 인식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가다모 역시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가다모. 그런데 릿게르는 여기에서, 이게 이제 릿게르의 업적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진리라든지 존재 이해를 통하여 고전을 열어 밝히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다양한 그 텍스트의 언어 문제, 언어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이러한, 그죠? 이러한 통사론이라든지 의미론이라든지 소시르의 또한 그러한 언어 철학에서 말하는 단어의 문제라든지 공시체계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벤베니스트의 문장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통사론의 문제라든지 생성문법의 문제라든지 이런 촘스키의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바로 존재 물음으로 가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대단한 건
대단한 거죠, 리케르가. 그죠? 그래서 해석학을 수정합니다, 리케르가. 어떻게 수정하는가 하면, 하이데거의 이해 개념은 언제나 성서주석의 방법과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아. 진리는 이해와 관계되어 있고 방법은 뭐야? 설명과 관계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방법은 자연과학적 방법이고 자연과학적 설명인데, 이것은 언제나 존재론의 이해에 구멍을 내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여자친구와 대화를 해. 특히 남성들이, 아니면 여성들은 남자친구와 대화를 해. 아, 대화가 잘 되고. 이럴 때는 이해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가 어느 한 부분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전체 대화의 주제는 뭐죠? 그게 진리야. 전체 대화를 이끌고 가는 진리의 주제는 잠시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잠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히고, 요 부분 이해가 안 돼. 요 부분 설명 좀 해줘. 이러면 이해가 잠시 멈추고 설명이 작동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아, 요 개념, 나는 너가 말하는 이해를 못했어. 너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그래서 설명은 뭐야? 설명은 영어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것을 전체로부터 떼내갖고, 바깥으로 떼내서 플레인, 명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설명이야. 그러니까 설명은 존재론을 언제나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끝나잖아? 그러면 또다시 이제, 그 대화가 중단되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또다시 이해의 작동을 통하여 설명은 또 사라지고 이해가 계속 작동하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해는 언제나 전체와 연결되어 있어요. 대화에서도. 그러니까 리케르가 볼 때 바로 실존론적 존재 이해로 갔을 때의 문제는, 우리의 전통 속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의 과거의 전통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어. 그죠? 전통은 언제나 언어로 표현되어 있어. 그런데 언어의 문제는 상징 이해도 있고, 그 언어는, 모든 언어의 기호는 그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이게 리케르의 핵심적인 언어학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특정 기호는 그 기호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 2차적 의미를 갖고 있어. 맞죠? 그게 문자적 의미를 넘어 그 2차적 의미를 언제나 지시해. 이때에, 모든 개념은 이러한 2차적 의미들을 죽여버려. 그래서 1차적 의미 안에서 의미의 다이성을 확정시켜버려, 개념은. 그런데 상징들은 이런 다이성을 오히려 이용하고, 이런 다이성의 충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바로 상징의 언어들이야. 그러니까 의미의 다이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언어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서는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로 바로 가서는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리케르는 이런 다양한 성서 주석학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언어를 이렇게 분석하는 분석의 문제, 또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적인 그러한 해석의 문제, 그것도 방법의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정신현상학에서 말하는 종합의 문제, 현상학에서 말하는 절대지의 문제, 그리고 또한 종교현상학에서 말하는, 리케르가 멋진 말을 하잖아, 해석의 갈등에서, 여러분.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 이러한, 뒤로 가는 해석학, 즉, 고고학과 같이 우리의 과거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무의식의 해석학은 해결에 앞으로 가는,
역사적인 어떤 그러한 진보를 이야기하면서 종합을 통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해석학, 이러한 고고학과 목적론적인 해석학을 전부 다 넘어서 있는 게 성스러움의 해석학. 이해가 돼? 여기서 그래서 종교 해석학도 이야기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다시 나의 실존으로 돌아와서 이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방법의 우회로를 통하여, 설명의 우회로를 통하여 이 모든 분석 방법들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우리는 비로소 이제 마지막에 나의 실존의 문제와 연결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학을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리케르는 하이데거의 해석학을 확장해서 이 해석학 안에 하이데거의 이해 개념 갖고는 안 되고, 이해 안에 있는 다양한 설명적 방법들을 다 끌어와서 그 두 개를 합쳐서 마침내 하이데거의 이해의 개념과 연결시키는 거야.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장의 구조주의에서, 여러분, 구조주의의 문제는 신화의 문제잖아. 이러한 구조의 문제는 공시체계의 문제예요. 이런 공시체계의 문제들은 전부 다가 시간을 공간 안으로 빨아들이는 그러한 문제들이요. 이런 것들만 갖고는 해석학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유대 전통 안에 있는 사건의 개념, 역사의 개념을 갖고 와서 시간으로 또한 공시체계로부터 시간으로 나가는 운동이 또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모든 전통의 해석은 해석들의 갈등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석의 갈등이야. 이 장에서는 리케르가 프로이트를 깊이 있게 다루면서, 또한 프로이트의 해석학은 과거로 가는 해석학이요, 여기에 해결을 갖고 와서 앞으로 가는 해석학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개의 해석이 언제나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잖아. 3장에서 현상학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에서 현상학의 개념들은 이러한 과학의 객관주의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리고 인간 주체의 어떤 의미를 형성하는 그러한 해석학이지만은, 그러한 현상학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존재 문제와 연결되지 않을 때, 그죠? 의식의 철학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존재의 문제는 언제나 실존론적 해석학의 문제로 연결되고, 이런 것들은 나의 의식의 철학을 후설의 현상학적 의식의 개념을 언제나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이데거적 해석학과 후설의 현상학을 접목시키는 그런 개념들을 또한 이야기하는 거라. 이해가 돼요? 그래서 두 개가 해석들의 갈등을 일으키지만은, 현상학은 이러한 존재 물음이 언제나 현상학의 또한 지향성을 통한 주체의 의식의 의미 물음으로 또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식의 관점에서 존재의 문제들을 결국은 제기하게 되니까 결국은 현상학을 또한 버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의 관점에서만, 의식 안에 있는 현상의 관점에서 백날 얘기해봐야 바깥에서 존재에 기속된 상태에서의 존재 물음이 또한 없다면 이건 의식 철학이 되어버리는 거잖아. 이러한 후설의 관념론을 언제나 하이데거의 존재로는 경계하고, 그 경계들을 확정들을 허물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해석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개는 다 버릴 수가 없고 서로 접목시켜야 된다. 이런 게 리케르의 사유예요. 그 다음에 악의 상징 네 번째의 그러한 것에서는 우리의 윤리 문제는
그죠? 칸트의 의문은 매우 중요한 윤리의 문제지만은, 또한, 이러한 한계 안에서도 우리는 해겔의 더 큰, 그죠? 더 큰 변증법적 윤리의 문제들을 행하여 나가는 하나의 단계로서 간주되어야 되는 거지, 언제나 의무적 윤리만을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연구했던 라 생볼리크 뒷말이라고 하는 그 악의 상징에서 이미 연구되었던 다양한 주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신화의 문제, 상징의 문제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종교 현상학을 다루는 거잖아요. 5장에서. 여기에서는 그리스도교 전통, 이 그리스도교 전통이 주로 나옵니다, 여러분.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에 대한 이야기, 불트만의 어떤 해석학, 성서 해석학에 대한 이야기, 성서 비평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의 실존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또한 하이데거의 그러한 후기 하이데거의 뭐죠? 존재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갖고 또한 욥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그래서 하나의 해석 방법을 갖고 이해만 갖고도 안 되고, 방법이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어야 되고, 모든 진리는 방법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리게르의 교훈인 거죠. 구조주의만 갖고도 안 되고, 유대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역사적 방법론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언제나 코기토의 문제들을 새롭게 제기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데카르트의 코기토 역시도 장 라베르의 반성 철학도 나오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철학들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코기토는 정신분석과 만나게 되지 않으면 순진한 의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프로이트의 무의식의 문제와 함께 드러나는, 그러나 이 무의식의 해석학 역시도 언어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이 무의식이 바깥으로 표현된 게 꿈인데, 꿈 역시도 위장과 그 다음에 은폐를 하지만은, 이런 은폐들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언어라는 거지. 이러한 언어의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서 코기토의 허위의식을 우리는 제대로 파악하여 이 코기토가 순진한 코기토로 남아있지 않도록 제1순진성을 넘어 이제는 제2순진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죠? 그러한 철학들을 다 고려하려 그러면 마르크스와 니체도 또한 중요하다. 이런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해겔의 목적론은 프로이트의 고고학과 언제나 해석의 갈등을 일으킨다. 나의 주체의 의미의 지평은 언제나 존재의 지평에 기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후설의 현상학과 갈등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 두 개 다는 우리가 인류의 모든 보고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개 다가 다 중요하다. 제가 볼 때는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새롭게 확장시키고, 그 안에 설명의 중요성과 방법의 중요성을 함께 고려하는 그러한 해석학으로 나갔다라는 것, 여러분. 그러니 이런 해석학자니 에르멘네틱이라고 하는 그 리게르의 해석학의 개념은 하이데거의 헤르멘노이틱,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이러한 실존론적 해석을 철학적 해석학으로 필로조피시 헤르멘노이톡으로 바꿔놓은 가다모와도 다른 거야. 마치 가다모는 나투얼 비센샤프트와 가이스테스 비센샤프트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방법은 언제나 진리에 기속되어 있고, 이 진리만이 제대로 된 해석학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다모의 진리와 방법은.
이런 게 리케르와 다른 거죠. 그러나 리케르는 자기의 작품의 중기에 비로소 이러한 다양한 그리스도교 전통의 해석 방법, 유대 전통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해석학의 방법, 그 다음에 종교 해석학, 또한 정신분석학, 또한 문화분석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우리는 해석학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해석이라고 하는 해석학의 지평을 탁월하게 넓혀놓은 게 리케르라고 이해가 되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리케르의 해석학은 바로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이요, 진리와 방법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변증법은 철저한 하이데거에 대한 철저한 어떤 연구를 통하여, 수정을 통하여 나온 개념이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죽을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변증법이 시간과 이야기든 뭐든. 그래서 그의 모든 철학의 해석학에서 그는 이 방법과 설명, 이것을 언제나 이해와 진리에 연관시켜서 이 모든 걸 동원해서 위대한 인류의, 특히 서양 전통의 고전들, 성서와 유대 문학과 유대 전통에 있었던 그러한 구약 성서 쪽의 어떤 전통들과 그 다음에 플라톤의 어떤 주석 방법론과, 그죠? 신화 해석, 그 다음에 인류학에서 말하는 그러한 신화 해석 방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마디로 자기의 에르멘네티크, 그러니까 해석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다모와 다르다고 내 말. 리케르는 이해가 되죠,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리케르가 바로 기독교 신학에서 먹히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기독교 전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석학이잖아, 여러분. 그런데 리케르를 오해해서 또 마귀라 그러고 사단이라 그러지를 않나. 참 코미디입니다. 이런 학자가 어디 있냐고. 이런 철학자가. 정말 그래서 리케르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모든 세계적인 대학들에서 특히 신학을 하는 그런 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그러한 철학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확실히 그 점이 들어왔겠죠. 여러분들 이해가 됐죠? 뭔 말인지. 오늘 강좌, 그죠? 오늘 강좌에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리케르의 철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실히 알았을 거라고. 리케르의 설명과 이해의 변증법, 그죠? 방법이 중요하고 이 방법의 애움길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존재 물음이 우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그죠? 우리가 이런 애움길을 통하여 마지막에 또다시 이해로 복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출발점은 우리의 실존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해의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이 이해는 언제나 방법의 문제들을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철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설명이 중요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나의 실존으로 돌아와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에서 비로소 또다시 이해로 돌아가는, 그래서 리케르의 해석학의 도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페얼슈텐, 이해. 그 다음 뭐죠? 설명, 에얼클레룽. 마지막에 또 페얼슈텐, 이해. 이해, 설명, 이해의 공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재밌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강좌를 들었듯이
리케르는 후설, 하이데거, 칸트, 헤겔 모르고는 똥이 됩니다. 거기다 딜타이를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딜타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이데거의 이해의 개념을 확장하면서 거기에 구조주의와 정신분석학과, 그 다음에 정신현상학과, 그 다음에 칸트의 윤리 개념들과 또 상징분석에서의 신화 개념들, 그 다음에 종교현상학에서의 성스러움의 개념들을 다 끌어갖고 와갖고 마지막에 나의 자기 이해의 문제에 접목시킨다라고 하는 것. 이 과정에서 후설과 하이데거의 변증법이 중요한데, 예도가 볼 때는 결국 하이데거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이데거를 확장한 거예요, 철학 방법론은. 자, 오늘 여러분들 재밌었죠? 즐거운 철학의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예도는 이제 5번째, 이케르의 해석이라는 5번째 강좌. 소제목은 이해와 설명의 변증법, 진리와 방법의 변증법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예도는 물러가겠습니다. 주스.